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3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용마 기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지역에 있는 강의를 가가지고요. 밤에 열심히 서울에 올라오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중간에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방을 잡고 잤어요. 왜냐하면 평소 같았으면 그냥 왔을 텐데 요즘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이러다 이렇게 과욕을 부리다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오늘 뉴스공장이 취소됐거든요. 내일 방송으로 연기됐어요. 수요일 방송이. 그래서 일찍 안 가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낯선 호텔방에서 혼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그 소식 때문에 이제 깼거든요. 이상했어요. 아무튼 간에 집도 아닌 이상한 방에서 나 혼자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저한테 지금 그 뭐라 그러지 추모의 글 이런 것들을 써달라고 뭐 부탁이 왔던데 저가 생각하는 건 그냥 하나예요. 너무 애썼다. 그동안 이용마 기자가 병을 알게 돼서 지금까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애초에 병원에서 말할 때는 6개월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찌됐든 많은 시간을 투병을 했어요. 투병이라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어쩔 때는 얘기할 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힘들다. 정말 가슴 밑은 다 죽었는데 이미 얼굴과 여기 머리만 정신이 말짱해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이제 본인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몸이 아프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잘 버티고 끝까지 진짜 그렇게 우리 옆에 있어줘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힘내라 해서 정말 힘을 냈는데 어찌됐든 그동안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우리 민원연에 너무 잘 해줬었기 때문에 정말 고맙고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또 중간중간에 굉장히 힘들 때 이제 이용마 기자랑 어떻게 뭐라 그럴까 술을 마신다거나 수다를 떤다거나 이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용마 기자가 아니 뭐 자기는 희망이 보여서 김재철이랑 싸웠는 줄 아느냐. 원래 그냥 하는 거다. 뭐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계속 싸우는 거다. 이 길을 가는 거다.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는 거지. 뭘 그렇게 일희일비하느냐라고 잔소리도 많이 했고요. 가끔 가다가는 아픈 다음에도 전화해서 민원연 지금 뭐하냐라고 따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돌마고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금방 끝나. 얘는 그러니 돌마고를 하지 말고 그 이후를 준비해 라고 하면서 저의 염장을 지른 적도 있어요. 저는 아니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MBC KBS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짜 우리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MBC 출신의 이용마 기자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때는 뭐지? 뭐 이런 뭐 자기 혼자 지금 전지적 참견 시점을 지금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속상할 때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그 이후 정말 길게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공영방송을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로 국민들이 느끼게 하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그걸 얘기해야지 지금 당장 고대영이나 김장겸 그냥 냅둬도 며칠 있으면 나갈 사람들이다. 물론 그 시간이 좀 아깝긴 하지만 더 앞당기기 위해서 너 이렇게 열심히 애쓰는 건 알지만 너무 눈앞에 보이는 그 투쟁만을 내가 몰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마음, 그 사람이 했던 모든 마음들을 알기 때문에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저는 아무튼 제가 살면서 자주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내가 지금 이용마가 살아있다면 이용마가 내 옆에 있다면 너 지금 뭐해? 라고 말할지 아니면 잘한다고 말할지 또는 힘내라고 할지 뭐 그렇게 큰 희망을 걸고 오버를 하냐고 할지 뭐라고 말할지 막 이렇게 상상해 보거든요. 약간의 자기 검열처럼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걱정과 그런 논의와 잔소리를 많이 했던 그런 동지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한테 되게 고맙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기자였고요.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예, 이용마 기자 그 상은요. 지금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에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발인은 8월 23일 금요일 오전 7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장으로 또 이렇게 유족과 협의해서 이번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이제 발인을 하고 나면 장례가 사실상 끝나잖아요. 네. 근데 발인은 8월 23일 금요일 오전 7시에 하지만 23일 9시에 상암 MBC 앞에서 연결식을 따로 진행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식 일정은 오늘 장례식장에서 그 실무협의회를 해서 장례위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을 논의를 해서 일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에 그 가실 분들은요. 아산병원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금요일날 오전에 열릴 그 연결식 여기에 많이 와주시면 가장 상암에서 열릴 텐데 아직 시간이 확정되지 않았고요. 이런 장례 시민사회장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장례위원을 모집해요. 그러면 뭐 장례위원비를 내시기도 하고 안 내시기도 하고 그 다양한 방식인데 어찌됐든 장례위원회 함께해 주실 분들은 저희가 공지를 하면요.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해서 장례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을 올려주시면 함께 상주가 돼서 이번 장례를 치르는 그런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정이 되면은요. 저희 민원연에서도 안내를 드리고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뭐 기사를 통해서 나갈 거예요. 아마 홍보 그 광고도 저희가 내거든요. 그렇게 할 겁니다. 많이 같이 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징용 역사, 사법농단, 조선일보, 친일행각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핵심만 정리해 주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학예실장의 강제징용 역사와 한일협정, 서희원 민변 변호사의 사법농단과 강제징용 판결의 의미,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의 일제시대 조선일보의 친일행각, 김원경 민원연 사무처장의 일본 경제폭거에 대한 조선일보의 편파 왜곡 보도 실태까지 각 주제당 15분간 총 1시간 8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 충무로역 1번 출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민원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녹아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에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그러면 우리 그냥 오늘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모니터 이야기 하죠. 저는 이 보고서 보면서 또 한 번 짜증이 났는데요. 이 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인지 오늘 좀 얘기를 짚어보고 싶어요. 자, 그냥 시작할게요. 민원연 신문방송 모니터. 울고 싶지 않아 특집. 울고 싶지 않아. 이게 울고 싶지 않아라는 그 세븐틴이라는 아이돌 가수의 노래가 있는데요. 네. 내용은 그런 겁니다. 네가 떠났지만 나는 울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이 보고서의 주제가 후쿠시마 그 사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지만
우린 괜찮아. 응? 뭔가 남의 나라고 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방사능이나 그렇죠. 그 사고가 났다는 그것이.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별로 울고 싶지 않아. 뭔가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약간 급하게 네,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네. 네. 이 후쿠시마 관련돼서 지난주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봤는데 물론 그날 이제 이 후쿠시마 얘기만 한 건 아니고 다른 얘기 두 가지 주제를 했잖아요. 근데 후쿠시마 이야기가 저의 귀에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나왔잖아요. 네, 과학 기자도 네. 과학 기자도 나오고. 이제 우리는 민원연이 못하는 거는 그런 유명한 전문가들을 우리가 빠르게 막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막 방송에서 막 질의응답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상적으로 역시 이렇게 저렇게 나도 돈이 많고 뭐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섭외할 수 있는. 우리가 저런 방송을 할 수 있다면 저거보다 더 잘할 텐데 좀 막 그런 아쉬움도 있고 부러움도 있고. 그렇지만 또 어찌됐든 저렇게 영향력 있는 방송사가 이런 걸 해준다는 게 어디야. 그런 마음도 이제 늘 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언론이 당연히 해야 될 그냥 안 일 하잖아요.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 누구도 이 얘기를 저렇게까지 진지하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좋았어요. 지난번 방송이. 그런데 그 방송을 보면서도 계속 든 생각은 이게 참 과학이라는 게 이게 정확하게 말을 하려고 하면 과학이라는 건 입증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기우로 보인다는 거죠. 그냥 위험은 아직 오지 않았고 이게 그럴 가능성, 위험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들한테는 너무 애매하게 들리고요. 벌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않으면?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총칼 막 피가 튀고 이런 게 아니잖아. 방사능이라는 게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심지어 아프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냥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런데 왜 그 기사는 나를 그 방에 놔두고 자기는 숑 나가가지고 찍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왜 자주 못 찍게 할까? 그러니까요. 그쵸, 맞아. 이게 건강하려고 막 CT 찍고 엑스레이 찍는데 그렇게 많이 찍다가는 더 나쁘다 이런 얘기도 막 듣잖아 우리가. 그런데 이 방사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너무 우리가 막연하게 그 공포감을 잘 오히려 모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요번에 이제 후쿠시마 그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사실은 저는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일본의 경제 폭거가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이거를 하나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언론이 지금보다 더 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완전히 없었던 일처럼 정말 그린피스라는 정신 나간 그 시민단체가 헛소리하고 있다라고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막 일본이 안 그래도 꼴보기 싫어. 막 너무 우린 지금 막 일본이 다 싫어.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런 걸 한대. 그러니까 그나마 보도가 되는데 그 보도가 그나마 되는 보도조차 너무 허접하다. 너무 부족하다라는 게 오늘의 이제 이야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쭉 해봅시다. 그린피스가 뭘 주장했는지.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좀 화제가 요새 된 이유는 그린피스 그 환경 단체 때문입니다. 그린피스에서 원자력 전문가인 숀 버니 전문가가 있어요. 이 수석 전문가가 중앙일보가 가지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잡지가 있거든요. 그 잡지에다가 기고문을 올리면서 한국이 그 WTO 최종 판결이 나서 그 지역에 수산물을 수입하진 않아도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그 후쿠시마 제1원전을 가진 곳이에요. 우리로 따지면은 한수원, 한수원 같은 곳인데 걔네들이 제1원전에 쌓여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쓰고 그걸 페이스북에서 공유하고 숀버니가 방안을 해가지고 뭔가 인터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문제인 것 같아라고 이제 화제가 된 거죠. 듣기만 해도 끔찍한데.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방사능 오염수라고 하면 또 사실 안 와닿아요. 그쵸. 뭔가 우리가 딱 눈에 막 새빨간 뭔가 물이 보인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그냥 물이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무색무취인가? 네, 무색무취. 맹물이지 맹물. 일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안 보이니까 방사능 물질은. 그런데 이제 방사능 오염수라는 것이 원전에 이 핵 분열을 일으키는 그 원자로가 이렇게 있고 그놈이 이제 그 녹아내렸어요. 그 당시에 해일 그것 때문에 열 때문에 녹아내려가지고 근데 걔가 계속 열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녹으니까 그놈을 열을 빼주자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물을 샥샥 부으면서 열을 낮춰주는데 그게 직접 닿잖아요. 이 물이라는 것이 이 액체가 그 연료봉에 직접 닿아서 흐르게 되면 방사능 오염 물질이 그 안에 포함이 되면서 그게 오염수가 된단 말이죠. 물에 방사능이 뭔가 씻겨 나와서 네네네. 방사능 물질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슘이나 뭐 그런 원자들이 그 안에 싹싹싹 들어가면서 오염수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걸 그러면은 매일매일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은 계속 오르는데 네. 열을 계속 낮춰야 되니까 매일매일 그린피스의 주장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뿌리는 냉각수만 하루에 70톤. 그런데 뿌리는 것만 그렇고 그 지하수나 이런 주변의 물들이 또 스며들기도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또 100톤. 이래서 매일매일 170톤 가량의 방사능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도쿄전력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이제 우리 그 뉴스 보면 자주 보이는 그런 까만색 흙을 묻어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탱크를 그 원전 근처에 이렇게 막 많이 만들어가지고 바둑알처럼 샥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다 보관을 해놓고 있어요. 아직은. 근데 그게 지금 한 100 몇만 톤이 되는 거죠. 100 몇만 톤이 되는데 그걸 이제 사람이 사는 땅에 지금 그걸 계속 만들어 놓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되면 그 부지도 부족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치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아예 이걸 얘네들 끓여가지고 증기로 해서 뭐 이렇게 내보내거나. 근데 그러면 대기오염 문제가 생기고요. 푸르네. 네, 이걸 그냥 바다로 방출해버리거나. 근데 바다는 물이 많으니까 바다는 크니까 뭔가 자정작용이 될 네, 거다. 될 것이다라는 예측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제일 돈이 많이 들거나 좀 힘든 건 그 안에 있는 정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일본이 그걸 다 정화를 한 다음에 뭐 방류를 하거나 식수나 다른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거나 이런 건데 그게 제일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엄청 예전이죠. 네. 예전에 예전에 배웠을 때는 뭐 핵발전소 주변에 핵발전소에서 내보내는 물에 뭐 물고기가 살고 뭐 그런 그림을 제가 본 기억이 아직 맞아요. 있거든요. 그런 거 우리 막 어렸을 때 광고 했었어요. 네. 아니 근데 그거는 그린 오염을 청정 완전히 에너지다. 다 제거하고 그린 청정 에너지라는 뭐 걸 그런 말해주기 식으로 위해서 하기 위해서 아.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물에 물고기가 사는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약간 뭐 과학 상상화 같은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건 계속 쌓여가고 돈은 들고 이러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싸고 간편한 방법이 태평양에 방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 쪽으로 말고 그 미국 있는 쪽으로 방류를 해버려가지고 밑으로. 태평양이 그냥 이렇게 자정작용을 해서 되게끔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린피스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문제가 슬슬 올라오면서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경제 침략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문제가 되면서 보도가 조금 됐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주제는 KMS와 YTN까지 얘네들이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아서 거의 종편급이었다라는 것이 제가 제일 크게 말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방송 담당이기 때문에 방송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그린피스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오고 기고를 하고 이랬던 때가 지난 6일, 7일 이 상간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게 뭔가 아래에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이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게 13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한 일주일 있다가 우리 외교부가 얘기를 하고 이 정도까지가 이제 시간의 흐름인데 그러면 8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8월 7일에서 15일은 한 일주일 상간인데 이 중에서 제일 보도를 많이 했던 게 그나마 JTBC로 7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매일 한 건씩 보도를 했다고
볼 그런 수 셈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린피스의 주장도 한번 실어주고 숀번이라는 그 사람도 한번 인터뷰하고 외교부가 대응을 했다고 하니까 외교부가 뭐라고 대응했는지 일본은 또 뭐라고 했는지 이런 걸 다 보도를 해준 거예요. JTBC가. 그럼 JTBC가 7건을 보도할 때 제일 적게 보도한 곳이 어디였느냐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TV조선과 TV조선은 왠지 그래도 될 것 같잖아요. 걔네들은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는 이해가 돼요. 와 그래 뭐 너네는 아니 이해해주면 안 되는데. 아 그쵸. 너네는 그래도 탈원전 막 싫어하고 원전이 최고의 막 청정 에너지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거기는 핵을 좋아하잖아요. 핵 좋아하죠. 네. 아무튼 핵발전소 좋아하고 핵무기 좋아하고 무장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네네 핵무기 네. 좋아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KBS가 이 기간 안에 2건을 보도해서 TV조선과 보도량이 같았어요. 일주일 헐. 동안. 그리고 YTN도 사실 별 다를 바가 없는데 YTN도 준공영 방송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YTN이 2.5건을 보도를 해서 얘네 셋이 약간 또이또이했다. 그런데 그러면 보도를 한 게 KBS의 경우에는 정부의 발표가 오니까 그제서야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피스에서 이걸 문제를 제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외교부가 일본한테 너네 뭔가 정보도 다 밝히고 대응을 마련해줘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보도를 한 거였고요. YTN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그린피스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한 번, 그리고 외교부의 대응이 나오고 며칠 뒤에 한 번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도가 거의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JTBC 7건도 많은 양은 아니에요. 요새 우리 조국 보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일주일 동안 이 원자력 이 문제는 되게 국민의 안전과 너무너무 직결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걸 7건밖에 보도하지 않았다는 거는 JTBC도 사실 비교 우위를 가진다 뿐이지 뭐 마냥 잘했다라고만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KBS의 경우에는 이 모니터 기간 안에 후쿠시마의 어떤 그런 위험함을 많이 그렇게 알린다기보다는 일본 올림픽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주민들이 얼마나 돌아오고 있고 이런 되게 좀 잔잔하고 정제를 해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서 제가 보도량으로 체크하지 않았고 또 이걸 아까 말한 JTBC와 비교를 해보면 좀 되게 스무스하게 보도를 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오염수와 관련된 보도량에서는 KBS와 TV조선이 2건으로 같았다. 그리고 KBS의 경우에는 정부의 발표가 있자 그제서야 이걸 보도를 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또 모니터 보고서를 쓰면서 찾아봤어요. 이게 방사능 이 원전이 사고가 2013년에 터졌고 그럼 그 사이에 얘네들이 이렇게 보도를 해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영방송은 정부의 발표가 있는 것만 보도하고 자기들이 직접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뭔가 제기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전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민원련에서 이걸 똑같이 비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이제 뭐 바람이 막 동풍이 불어오면 방사능 그 대기 오염된 게 우리나라에 날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그 우려가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KBS, MBC, SBS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도하기 이전에 안전하다고 말하는 정부의 발표만 그대로 전해서 그걸 민원련에서 보고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 4월 4일 보도들이었는데 이게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이상했어요. 얘네들 보도가. 그래서 그 당시에 대기 오염과 동시에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머리 위로 방사능 비가 쏟아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KBS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이 애초 예상됐던 편서풍의 이동 방향이 아닌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나라로 날아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라는데 예상량은 미미하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라고 보도를 했고 MBC의 경우에는 이거 되게 웃겼습니다. 비가 올 수 있다. 전국에 비 예보는 있지만 방사능 수치는 낮지만 가급적 직접 비를 맞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면서
라면서 직접 비를 맞지 마세요라고 하는 보도를 냈었거든요. 그건 나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냥 어. 비 맞지 마세요 이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 당시에도 똑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고가 난 지 꽤 됐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위험하다는 걸 알린 방송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없었겠네. 네, 방송 보도에선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위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뭐 미세 플라스틱 아니면 그 가습기 살균제 같은 거 아니면 원자력 뭐 등등등 이런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되게 과학적인 영역이고 한번 크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모르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놓치기 쉽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기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거죠. 얘네들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같은 것. 이게 다 기자들이 문과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저는 KBS가 이번에 이렇게 보도를 조금 하고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다? 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어떤 방송국의 입장은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린피스의 의혹이 이게 의혹인 거잖아요. 그리고 주장이죠. 그런데 이게 의혹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의혹을 전하는 것 자체가 오바일 것인가, 그것이 과잉 보도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걸 이렇게 보도를 적게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정치권에 그 많은 의혹들을 그렇게 많이 보도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잘못 터지면 큰일 날 이런 의혹은 왜 보도를 또 안 해?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 일본이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그린피스 정도 되는 정말 국제환경단체가 그 카더라성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원자력 전문가의 얼굴을 걸고 그렇죠. 실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익명의 카더라성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관계자에 따르면 네네. 정말 실명을 걸고 자기 단체의 명예를 걸고 이런 의혹을 그리고 일본에 그린피스가 뭐 이상한 허접한 단체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게 저 먼 나라 얘기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현실이 되면 우리한테 진짜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일본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린피스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당연히 전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JTBC처럼 빠르게 가서 지금 온 언론들이 이 일본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걸 들어보고,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이 오염된 이후에 내내 일본 주장은 자기네들 안전하다라고 우겨왔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게 진짜 사실인가를 그렇죠. 계속 입증하는 보도를 내놓는 게 정상적인 보도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의 그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면은 과거에 그 오염수 비가 내린다고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그런 불안을 조장하면은 그것이 무슨 유언비어라도 되는 것이냐,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걱정일 뿐이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도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재난 보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대부분이 마찬가지인데요. 지진이 아주 작게 났을 때도 지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아주 미세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진이 그렇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재난급의 내용이 예측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재난이죠. 네. 이거. 만약에 진짜 터지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빠르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이걸 대응해야 된다라거나 뭐 이런 한국이 지금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명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일본에게 그런 메시지가 갈 수 있게. 그런데 언론이 너무 이런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한 거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1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이 과학적인 거 너무 좋아하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널리즘 토크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뭐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다. 이거는 나중에 사후로 밝혀보니까 이것은 좀 현실과 맞지 않았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그 주장을 했어요. 지금 이거 막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그린피스 이 사람 얘기했는데
물을 안 버리면 그럼 맞지 않잖아요. 안 버린 게 되지만 결국은 그러면은 안 버렸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정말 계속 위험해. 이게 충분히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진행이 안 되면은 최소한 얘네들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입장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왜 돈이 많이 든다고 이거를 기술이 충분히 개발됐는데 그 뉴스 공장에 나오잖아요. 다 개발됐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염수를 처리할 기술은 충분히 개발됐는데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아베가 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계속 되물으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과학적으로 아직 그거는 좀 너무 걱정이에요. 그 과학적으로 그건 좀 입증되지 않았어요. 그럼 과학이고 뭐고 그래서 과학이 입증되면은 다 죽는데 그럼 입증된 다음에 죽인 다음에 하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과학을 그러니까. 과학이 맞았어. 과학을 그럴 논해봤자 거냐고요. 무슨 상관이야. 예. 피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막 국민을 막 불안에 빠뜨리고 막 분노에 막 해서 막 진짜 일본한테 막 죽창 휘두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일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국제 단체가 이걸 합리적인 수준으로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그걸 합리적인 수준으로 왜냐하면 보도 내용에서도 그린피스가 이렇게 말한다. 거기까지만 잘 전해주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더 취재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전해주면 되는데 검증을 왜 해보고. 이렇게 네. 조심스럽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금 보도해? 지금 이 보도가 이렇게밖에 조금밖에 안 날 주제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래서 이 보고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또 JTBC만 자꾸 봐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요. 저번에도 아, 얘기했는데 큰일 났네. JTBC를 자꾸 보거나 아, 자꾸 참. 그런 걸 보니까 왠지 많이 보도된 것 같은 네.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다고 생각해. 아니요. 사실은 아니었어. 보도가 안 나오는 네.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보도가 안 나오는 와중에도 하나를 더 설명하자면 조선일보에서 희한한 보도가 또 하나 있었는데 네. 희한하다기보다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걸 지금 외교부에서 일본한테 너네 지금 어떻게 그걸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논의된 게 뭔지 정보를 공개해라. 그리고 우리랑 공유를 하자 같이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제안이 사실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위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은 후쿠시마를 숨기고 아니면 후쿠시마에 대해서 안전함을 더 강조하고 싶은데 외국 정부에서 뭔가 자기 나라한테 자꾸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면 정보 공개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자꾸 광고를 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약간 일본 입장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위협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그걸 약간 걱정? 네, 하는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였냐면요. 신문을 보도량을 체크를 했을 때도 조중동 그리고 경제지의 보도량이 적었어요. 물론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도 보도가 적었어가지고 6건 정도 됐는데 같은 기간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JTBC의 보도량이 비교 우위였을 뿐 그게 많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특이한 게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를 언급하면 한일 갈등이 더 커진다. 이런 식의 보도였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가 그 외교부가 대응을 냈을 때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은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카드로 일본 압박.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본을 경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용도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꺼냈다 정부가 이런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뭐가 없어도 이렇게 해야지 사실. 그쵸, 옆 나라에서 그쵸. 방사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그런데 이걸 되게 약간 정치 쟁점화시키는 듯한 보도였는데 조선일보가 일부에선 국민 건강과 안전이라는 명분이 분명한 환경 문제가 한일 갈등과 연계되면 오히려 정치 쟁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한일 갈등의 전선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전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에요. 한국 정부가 그렇게 오염수 지적을 하는 게 한일 갈등을 확대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도리어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장애물이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의 일반 상식으로는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일본을 빡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지금 한일 갈등이 약간 좀 고조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너네가 오염수까지 건드리면 일본이 약한 부분 또 건드리면 그러면 일본이 화낸다. 그러면 안전 문제를 같이 해결합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럼 뭐 가만히 있어야 돼.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약간 얘네들도 약간 이게 이상했는지 일부에선 그러한 지적이 나온다. 또 나왔네. 네,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물타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이상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 정부의 이러한 대응이 너무너무 늦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늦게 이걸 대응하느냐. 그 전에 했었어야지. 그 전에 미리 했었어야지.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제가 이해를 바로바로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지난 정부까지 가잖아. 그렇죠. 이게 안 돼. 터진 게 그렇죠. 그렇지, 안 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사실 이전 정부라고 그렇지. 할 수 있으니까요. 유명박근혜 다 포함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아무튼 이렇게 말을 해서 약간 좀 놀랐습니다. 이게 동아일보에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도리어 근데 정부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 정부가 그런 거 아니다. 정부가 그렇게 한일 갈등을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이런 그 단락이 있거든요. 동아일보 보도에서는. 역시 동아일보. 요즘 그런 건가? 또 그렇게 요즘 동아일보 그렇습니다. 동아일보는 같은 그 맥락의 보도에서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와 일본의 경제 보복 연관성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는 오염수 처리 문제 등 방사능 문제 제기는 국민 안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나 지금 있는 한일의 갈등 이것과는 약간 거리가 멀다라고 전했다. 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약간 좀 특이하게 보도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네 제가 보고서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린피스가 그러면은 이게 그린피스가 지난 6일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그러면 갑자기 등장한 아젠다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고가 2011년부터 났고 네. 그 사이사이에 2011년 3월에 이 사고가 났는데 4월에 문제가 됐던 게 이미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한 전력이 있어요. 일본이. 그래서 약간 이거를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꾸준히 누군가가 제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그린피스를 뒤져보면 그린피스는 꾸준히 제기를 했는데 언론에서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쟁점화가 되지 못해 왔던 거죠. 이미 그린피스가 지난 1월에 이 방사능 오염수 관리 실태 보고서 같은 거를 냈어요. 그래 이 제목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위기인데 여기서 되게 총망라해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문제를 삼은 게 애초에 50년 전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건설할 때 그때부터 문제였다. 만약 그때 당시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해안가 근처에다가 지어놨대요. 원래는 산이나 좀 더 대지가 높은 곳에 지어놓으면 아까 말했듯이 그 냉각수를 바닷물로 이렇게 들여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리가 멀거나 좀 대지가 높이 있을수록 전력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동력을 이용해서 그 물을 땡겨가지고 부어줘야 되니까 돈이 더 많이 드니까 바닷가 근처에다가 해놓으면은 그 전력이나 동력을 덜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고도를 높은 곳에다가 지어놨으면 그 당시 쓰나미가 왔었어도 이겨냈을 텐데 50년 전 일본에서 그렇게 비용 문제 때문에 거기다가 지어놓은 것이 1차적인 문제고 그래서 해일 맞아가지고 고장났다. 네, 해일 맞아가지고 그 경납 건물 그 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이게 와르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그 자체가 문제다. 1차적으로 거기다가 지어놓은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일본의 그 이미지가 그런 거래요. 이런 전력 사고, 원전 사고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는 일본. 그렇지. 맨날 그랬잖아요. 네네네. 우리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의 경우에도 다 측정을 해가지고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우리가 다 폐기하고 이하로 나온 것들만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뭔가 되게 관리를 잘하는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아 왔다 너네가. 이런 지적도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너네가 그렇게 몇 년간 실패를 해왔어. 이 뭔가 저장 탱크도 부족하고 이제 땅도 부족하고 돈도 많이 들고 이런 게 있으면 왜 뭔가 정보를 다 알리지 않았어? 이런 것까지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싸고 제일 빠르고 제일 뭔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그 태평양 방류 그걸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정말 문제야. 이것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대안도 이제 마련을 해줬어요. 그린피스가.
철제 탱크를 이용해서 오염수를 장기 보관을 한 다음에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부터 먼저 하자. 기술 개발과 적용부터 먼저 하자. 너네가 못한다고 하면 그렇게까지도 다 이제 그 보고서 안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이게 지난 1월에 이제 이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 당연히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만약에 이게 보도가 됐었으면 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네 우리가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8개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를 보니까 이 1월 상간안에 이 얘기가 전혀 없었고요. 방사능 오염수 얘기가 전체 뉴스로 대상을 제가 다 넓혀서 제가 다 검색을 해봤는데 JTBC가 정치부 회의에서 한 번 다뤘었어요. 그거랑 신문 지면에서는 동아일보랑 한겨레가 한 건씩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린피스가 이런 보고서를 냈으니까 보도자료를 옮겨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한 것이지 후쿠시마가 어떻게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관리하고 있는지나 지금 몇만 톤이 보관되어 있는지 이런 걸 다 자세히 짚은 건 아니에요. 직접. 그러니까 그런 보도자료를 써서 내는 기사 정도만 그때 냈을 뿐이지 그것마저 안 한 언론사들은 다들 무시를 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그렇네. 네, 그것까지 알게 되면서 위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도를 안 하게 되는데 미리 보도를 하고 저도 이걸 쓰면서 옛날에 배웠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이게 위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현대 사회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떤 기술이 딱 A라는 기술이 있으면 이 기술이 좋고 예를 들면 원자력의 경우에는 청정 에너지고 그린 에너지고 돈이 제일 적게 드는 에너지고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고 또 반대쪽에서는 이게 위험하다. 큰 사고가 나면 정말 대재앙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는데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 얘기를 하는 건 우리 사회가 무엇이 위험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A라는 기술에 대해서 그러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가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게 옳다.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라는 게 제가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배운 그 위험 커뮤니케이션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위험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대부분은 원전이 깨끗하고 좋고 돈이 덜 든다라고 과장 광고 아니, 그렇게 옛날에 보도를 진짜 하니까 배웠다니까, 네 진짜.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전혀 우리가 이것이 위험한지 안 한지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이게 제가 저번에 또 이 방사능 그 경납 건물 그걸 쓰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안전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많이 보도하는 게 안전함을 최대한 많이 보장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도를 안 하는 게 원자력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보도를 많이 하고 이게 위험하다고 계속 말해주고 알리는 게 오히려 원자력을 차라리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그렇죠. 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뭐 조국 뭐 이런 얘기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조국 교수 의혹은 진짜 그게 물론 한도 끝도 영역이 없이 계속 영역이 나오고. 다르다고 하겠지.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도를 적게 하거나 거의 안 하거나 수박 겉핥기로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간다. 한국 언론 맞나 지금? 지금 일본한테 가이드라인 받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특파원 제도가 있는데 특파원 제도가 정말 뭔가 무용하다고 생각한 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특파원으로 가 있으면 도쿄 전력에 가거나 뭔가 그쪽에 가서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런 보도는 정말 한 번도 없었어요. 뭔가 어떤 특파원 우리가 특파원 보도를 하면은 대부분 이렇잖아요. 앵커가 뭐 조선인 특파원 나와주시죠 이러면 특파원이다가 어디 무슨 뭐 이렇게 배경 화면 같은 데다가 여기가 어디다 이런 거 알 수 있는 배경. 네 그런 뭔가 랜드마크가 되는 배경 앞에 가가지고 대담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되는데 대담해도 내용은 그거예요. 이 언론에서는 이랬고 저 언론에서는 그렇죠. 저랬다. 일본의 경우에는 뭐 아사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이니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 일본 있잖아요. 정부에서 뭐라고 말했고.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거 연합뉴스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특파원들이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다른 그 나라 그 신문을 보고 요약 정리를 해주는 거라고 하면은 그렇지. 거기 있을 필요가 없고 거기 있는 이유는 저는 현지의 어떤 뭐 생생한 목소리를 담거나 현지의 뭔가 뭐 아베 전문가들이라든지 뭐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를 만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없으면 건 거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없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자인데. 네, 뭔가 그 원전 관련된 그런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진짜 오염수를 관리하고 있는 어떤 실무자라던가 이런 사람을 만나보는 보도는 정말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특파원분들이 뭘 하고 계신 건지 약간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국에서 특파원 제도 같은 거는 약간 영전의 의미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약간 여행은 아니고 약간 아무튼 그러니까 좀 편하게 일하면서 보내준다? 네. 요게 보내고 뭐 약간 그렇다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네, 거지. 그렇죠. 그거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좀 직접적으로 원전 무슨 거기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한수원장 같은 거라든지. 뭐 있겠죠. 네, 거기는 뭔가 또 뭐 뭔가 시민단체가 있을 거고. 네. 뭐 아니면 거기 핵 관련해 가지고 뭐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교수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약간 원전 찬성론자도 있을 거고 반대론자도 있을 거고 그거 다 얘기 좀 들어보고 우리한테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면 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일본에서. 후쿠시마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자라면. 네, 안 하고 모르겠습니다만. 있어서 네, 모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특파원은 진짜 그 뭐라 그럴까 그 언론사에서 최고로 아부를 잘하고 비정상적으로 말을 잘 듣는 사람만 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일을 누가 오너가 시키지 않는 이상은 안 할 것 같은데 오너들은 절대 그런 걸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왜 드는데. 아니 저는 특파원 제도 왜 그렇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약간 뭐 상처럼 주는 그런 느낌이 네, 있는데. 약간 안식년처럼 갔다 오는 느낌이 그런- 약간 좀 있더라고요. 좀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고. 네, 저도 모르겠어요. 그 비상경영 체제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거 좀 특히 지상파들은 없애고, 네,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네네 그런 거 없애고 좀 더 국민에게 좀 유용하고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보도에 치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강제징용 역사, 사법농단, 조선일보, 친일행각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핵심만 정리해주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학예실장의 강제징용 역사와 한일협정, 서희원 민변 변호사의 사법농단과 강제징용 판결의 의미,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의 일제시대 조선일보의 친일행각, 김원경 민원연 사무처장의 일본 경제폭거에 대한 조선일보의 편파 왜곡 보도 실태까지 각 주제당 15분간 총 1시간 8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 충무로역 1번 출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민원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네헤이 에헤이 네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고희도님, 요즘 일본 막말 시사방송을 보여주면서 비판하는데 일본도 TV조선 채널A MBN 보여주면 별다를 것 없는 수준이라서 도끼인 객낀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특히 저기 뭐 DHC 방송인가요? 네, 거기는 혐한 방송 그냥 하던데. 네, 그걸 되게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과 지금 이게 비교를 해주신 거죠. 독인객인. 근데 우리나라의 TV조선 채널A MBN을 일본에 보여주면은 엄청 좋아할걸요? 걔네들은. 그러네. 그러네. 한국은 이렇게 반대네, 반대.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일본을 우리는 좋아해. 일본을 미워하는 그 막말 시사방송이라는 것은 없잖아. 없네. 우리한테. 진짜 없네요. 그렇지. 없어요. 신세대 교수 이런 네. 그 뭐 차버리라고 한 그분. 네. 그분 뭐 그런 방송 만약에 보여주면 일본에서 그러니까 한국 역시 엘리트 뭐 이런. 친일 국가야. 엘리트. 자, 미련곰탱님 월요일부터 화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들으면 여전히 종편은 삼성 홀릭에 빠졌다고 볼 수 있네요. 라고 하셨고 화요일 방송은 이젠 임금 가지고 시비네요. 알고 보면 저기서 언급된 조중 환경은 알고 보면 주유수당 안 주는 악덕 기업 아닌가 의심되는군요. 아예 주유수당은 죽었죠. 주고 왜냐하면 월급이 그 정도 네, 수준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많아요. 많이 노조도 봤습니다. 있고, 네, 조선일보 노조도 네. 있고.
그리고 이용마 기자 이야기 했고요. 노란색 메모지님, 요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보면 기자도 정치인도 진짜 아무나 막 하는 건가 싶고 장관 후보자 본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집안을 그냥 다 흔들어 놓는군요. 저러다 누구 하나 기사들과 댓글 스트레스에 잘못돼야 정신을 차릴 건지 무섭기만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요즘 인터넷이고 무슨 게시판이고 뭐 포털이고 전부 다 조국입니다. 네, 도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전또 문제라고 생각한 게 너무 그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스티븐 비건이 방한한 거라든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거나 핵발전소 이런 거. 핵발전소, 일본 수출 규제 그리고 김용균 씨 이거 특조위 결과 발표 이런 거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넘어가고 청문회가 있어요. 지금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새 장관 후보자가 7명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아세요? 나머지가 누군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청문회 해야 될 사람들 아세요? 전혀 조국. 알기 알죠. 우리 한상혁. 우리 한상혁이라고 하면 근데 또 오해받으니까 한상혁 후보자. 전 대표. 네. 네. 근데 진짜 나머지는 뉴스를 진짜- 보면 이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조국 네, 가족들, 맞습니다. 특히 가족들에 대한 네, 그리고 저도 비난밖에 없어요. 네, 노란색 메모지님 말에 약간 동의라는 게 이게 딸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지만 너무 그 딸에 대한 그 집중 포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또 빙의 내가 만약에 딸이면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내기하고 이러면 자제분 그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너무 가고 있어가지고 아니, 자제만 나왔나 뭐 자기 동생 뭐 와이프 뭐 위장이혼? 난 위장이혼이란 말도 처음 들어보네. 뭔 위장이혼? 와이프의 묘소 지금 그것까지 나오고 지금 난립니다. 네, 난리. 진짜 묘소 그 사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야. 며느리 뭐 아들 딸 어. 이름이 다 나오니까 그러면 부득이하게 다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 딸이 이민을 가고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게 정말 모든 가정이 공개되는. 아니 근데 언론에서 이 정도로 네. 한 적이 있었나? 약간 생각이 좀 대선 들어요. 후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대선 후보인가 이런 그. 대선 후보도 이 정도까지 안 했을 것 같아. 그렇죠. 지금 나가도 별. 왜냐면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나가도 똑같은 의혹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지금 나온 의혹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청문회가 돼야 사실은 청문회 날짜도 안 나왔는데. 물론 자유한국당이 안 해주겠죠. 안 해주고 청문회 있다고 합니다. 안 해주고 뭐 한편에서는 청문회 하면 다 털릴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다 최대한 미루는 털릴 거기 것이다. 때문에 최대한 미루고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장애투쟁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장애투쟁 뭐, 갑자기 선언. 네. 그럼 갑자기 왜 하는지. 그래서 최대한 청문회 미뤄가지고 언론하고 같이 총공격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뭐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아무튼간에 네. 아유 답답합니다. 네. 전용기의 시시각각을 미련곰탱님이 또 올려주셨는데 이건 보고서 아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투어이브 황미정님께서 네. 언젠가 모든 시민들이 뉴스를 딱 보면 에이 가짜뉴스네 하고 딱 알아보는 시점도 있겠죠. 토착 외구들 좀 다 저 섬나라로 보낼 수 있는 그날까지 민원연이 앞장서서 가즈아 이렇게 해주셨고 J824님이 가즈아 같이 네, 댓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덕님 언론의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들 좀 짚어주세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구글링 몇 번만 하면 나오는 면학 장학금 인턴십 제도 교모하게 말 장난하는 거 바로 잡아주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끝도 없는데. 네. 아이고. 하늘사랑 땅마음 언론의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 짚어주세요. 자 이런 뭐 팩트 체크들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네. 저희가 뭐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종합해서 얘기는 하겠지만은 하나 하나를 우리가 반박하는 그런 거는 좀 사실은 할 필요 없다. 이미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우리 딸도 제가 이렇게 얼핏 오늘 아까 잠깐 나오면서 이렇게 듣는데 뭐 그냥 거의 만신창이가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미지 끝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도 이제 이미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너무 기사량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심각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번 정리는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널리즘적으로 이런 식의 청문회 보도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많이 계속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청문회 끝나기까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이게 약간 끝도 없겠다. 진짜. 그 돼도 문제. 그러니까 될 때까지 문제인 거잖아요. 될 때까지. 청문회 끝날 때까지. 정부가 할 때까지 임명할 때까지 문제일 거라고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더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일정을 합의를 안 해주고 있다. 네.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송광희님 믿고 듣는 민원연 화이팅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주유수당 폐지 이거에 대해서는 민원연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단체도 국민의 관심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항상 응원한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이 얘기는 저희 이제 영상으로 좀 해달라 그런 취지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살자 지금을 님께서는 그 회장이 사퇴한들 뭐가 크게 달라질까요? 꼰대들이 없어져도 그 적폐들의 뿌리는 뽑히지 않아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 마인드가 변해야 사회가 달라지겠지요. 사람이 아닌 짐승만도 못한 것들의 소굴이다라고 하셨고요. 한국 콜마 사장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호도할 수도 있는 거군요. 이래서 민원연이 언론의 횡포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최초로님이 말씀하셨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 월요일 방송에 대한 댓글도 저희가 안 읽어드렸는데요. 그 쭉 보니까 제가 다 읽으면 양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런데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이상재님, 세상 재미없던 민원연 유튜브. 의무감으로 듣던 미디어 탈곡기 빵뉴스를 비롯하여 조금씩 달라져서 기대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진행하는 것과 비아냥은 다릅니다. 자칫 선을 넘을 수도 있으니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건 정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매일 미디어 탈곡기 녹음을 하는데 그래서 영상 안 하는 게 좀 있습니다. 편집을 많이 합니다. 네. 저희도 하다 보면 또 감정 격해져가지고. 네네. 근데 저는 이건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누가 그렇게 다 걸러서 편집해주는 게 계속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해서 안 맞는 거는 삭제하는 게 맞지만 이제 이정현 PD가 맨날 해준다 하니까 막 우리가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도 전 있어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은 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댓글 보니까 뭐 다들 저희 민원연에 대해서 이제 영상 해달라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 얘기하니까 삼성에 대한 비판 목소리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우리 보고서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우리가 좀 더 잘 이렇게 가꾸어 줬으면 좀 더 포장을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많이 저도 어제 강의 2번 다 강의를 갔었는 어제 강의를 두 군데에서 강의를 했는데 놀랐던 것은 생각보다 미디어 탈곡기 들으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탈곡기 잘 알고 계시고 잘 듣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이 듣고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네,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잘해야겠다. 생각. 네. 성의를 가지고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방송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라인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연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